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잡학사전 진행의 이라윤입니다. 오늘은 김주형, 노하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반복되는 출근과 퇴근, 또 취업 준비와 익숙한 일상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부터 요즘 달라지고 있는 일터의 모습,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들까지 오늘도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일하는 사람도 일을 준비하는 사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 오늘의 잡학사전, 지금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7월 취업자 수가 10만 8천 명 늘어나 넉 달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27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 회복에도 청년층 채용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나 반도체발 경제 성장의 온기가 전달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도 청년 고용 부진이 지속하자 정부는 이들에 대한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장 청년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에 나선 기업들이 인공지능 활용과 신규 채용, 업무 방식 개편 등을 통해 근로시간 등을 줄이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은 제8차 회의를 개최했고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안착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이행점검단 공동단장 인백유식 전 한국공동노동연구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변화가 병행돼야 지속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공동단장인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등은 앞으로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청년 고용 한파가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SW 기업은 신입 채용을 줄이고 경력자와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에도 신규 고용은 따라붙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SW 산업에서도 본격화한 것인데요. 개발자가 각광받을 때쯤 전공을 선택한 이공계 청년이 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힌 SW 기업은 4곳 중 한 곳에 그쳤습니다. 기업들이 내년 충원하겠다고 한 인원도 현재 3.2%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경력직을 선호해 경력직이 신입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신입 채용 축소가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경력직 자체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잡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민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는 하루에 약 3분의 1을 잠을 자며 보냅니다. 그런데 똑같이 8시간을 자도 어떤 날은 개운하고 또 어떤 날은 피곤하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과연 잘 자는 잠은 따로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입니다. 자다가 몇 번을 뒤척였는지, 언제 깊은 잠에 빠졌는지, 그리고 심박수와 호흡은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몸은 수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워치와 각종 센서로 이러한 신호를 수집하고 분석해 개인에게 가장 잘 맞는 수면 방법을 찾아주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수면테크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수면테크 전문가는 수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생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더 나은 수면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가입니다.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링, 침대에 설치된 센서 등을 활용하면 수면 시간은 물론 움직임과 심박수, 호흡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잠드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밤사이 얼마나 자주 깼는지, 그리고 수면 시간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합니다.
최근에는 수면 단계와 혈중 산소, 코골이 등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수면테크 전문가는 이렇게 매일 쌓이는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의 수면 습관과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고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집된 수면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수면테크는 단순히 어젯밤 몇 시간을 잤다는 기록을 보여주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평소보다 늦게 잠드는 날이 반복되는지,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지는 않았는지를 파악하고 개인에게 적절한 취침 시간과 생활 습관을 제안하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일부 웨어러블 기기에서는 여러 날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인별 수면 점수와 맞춤형 수면 코칭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침대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수면 상태에 따라 조명과 실내 환경을 바꾸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공지능까지 결합하면서 개인의 생활 패턴과 수면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더 나은 수면 방법을 제안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수면테크 전문가의 역할은 잠을 숫자로 기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를 실제 수면 습관과 환경 개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수면을 건강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그랜드 뷰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웨어러블 수면 추적기 시장은 2023년 약 134억 달러에서 2030년 약 27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과거에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수면 시간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손가락에 착용하는 스마트링과 침대에 설치하는 센서, 그리고 스마트 매트리스 등으로 관련 제품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면 분석과 개인별 코칭 서비스까지 등장하면서 슬립테크의 영역도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IT와 헬스케어 기업을 중심으로 수면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과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수면은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테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먼저 수면 중 나타나는 신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생명과학과 수면과학, 의공학 등 인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스마트워치와 각종 센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도 중요한데요. 실제 수면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데이터 과학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의료 전문가, 제품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하게 됩니다. 때문에 수면테크 전문가는 하나의 전공이나 자격으로 정해진 직업이라기보다는 수면과 헬스케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연결하는 융합형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잠을 잘 자는 것을 개인의 생활 습관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수면 역시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웨어러블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두에게 똑같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수면 패턴과 생활 습관에 맞는 관리 방법을 찾아주는 맞춤형 수면 관리도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든 사이 쌓이는 수많은 데이터에서 더 나은 잠의 방법을 찾아내고 기술을 통해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잘 자는 것도 이제는 하나의 기술이 된 시대입니다. 하루의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어쩌면 전날 밤부터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면테크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노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자기소개나 면접 준비뿐 아니라 생각보다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면접 일정이 갑자기 잡혔을 때 정장이나 구두까지 새로 준비하려면 취업 준비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접 복장을 무료로 빌릴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은 서울시의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취업 날개를 중심으로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지역에는 어떤 지원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서는 청년 구직자의 면접 준비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날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접에 필요한 정장뿐 아니라 넥타이와 벨트, 구두까지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데요. 한 번 빌리면 3박 4일 동안 이용할 수 있고 한 사람당 연간 최대 10회까지 대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용할 수 있는 대여 지점도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됐는데요.
또 일반적인 기업 면접뿐 아니라 체험형 인턴과 AI 면접, 비실시간 영상 면접까지 지원 범위가 더욱더 넓어졌습니다. 이용 방법도 어렵진 않은데요. 먼저 서울시 취업날개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대여 업체와 방문 날짜를 예약합니다. 예약한 날짜에 업체를 방문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체형과 면접 목적에 맞는 정장을 직접 골라 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이용할 때는 신체 치수 측정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두 번째 이용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택배로 정장을 받아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접이 연달아 잡힌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대여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하니 취업 준비 일정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원은 서울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은데요. 지역마다 이름이나 지원 조건에는 차이가 있지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 구직자를 위한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는 18세에서 39세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 정장을 연간 최대 3번, 한 번에 2박 3일 동안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에서도 청년 구직자를 위한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 희망 옷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거주 요건이나 나이, 대여 횟수, 신청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청년정책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면접 정장 대여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 준비라고 하면 보통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떠올리기 쉽지만 정장이나 구두처럼 면접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취업 준비생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무료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은 줄이고 면접 준비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데요. 서울에 거주한다면 취업날개 서비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서울이 아니더라도 거주 지역에 비슷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 일정이 잡혔다면 정장을 바로 구입하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취업 지원부터 확인해 보는 것, 그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면접 정장은 자주 입지 않는데도 꼭 필요한 순간이 있죠. 어쩌면 면접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정혜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입니다. 이 과거에는 스포츠가 엘리트나 이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로 여겨지기 쉬웠는데요. 이제는 누구나 일상 속에서 땀을 흘리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생활체육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건강한 숨결을 불어넣어주고 또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숨은 주역들, 바로 생활 스포츠 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 스포츠 지도사는 단어 그대로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스포츠와 체육 활동을 직접 지도하는 실무 전문가를 말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텔레비전 경기에서 보는 이 프로 구단이나 실업팀, 혹은 국가대표 팀 트레이너로 일을 하면서 엘리트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람들은 전문 스포츠 지도사라고 불립니다. 이와 다르게 생활 스포츠 지도사는 아동부터 성인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전문 스포츠 지도사와 큰 차별성을 갖게 되는데요. 이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고 재밌고 또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들의 핵심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 무대는 우리 삶의 반경과 아주 밀접하게 다 있는데요. 동네의 체육센터나 헬스장은 물론이고요. 학교 스포츠클럽, 직장, 또 지역사회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일선 시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취업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체육회나 시군구 체육회 소속의 지도자로 활동을 하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 다루는 종목과 분야 또한 매우 방대하고 다채로운데요. 보디빌딩이나 수영, 또 축구, 배드민턴 같이 대중적인 하계 종목부터 빙상, 스키, 동계 종목에 이르기까지 무려 65개의 종목에 걸쳐서 폭넓고 전문적인 지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신체적인 운동 방법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현장에서는 연령별
또 수준별로 지도 대상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또 부상을 막기 위해서 컨디션 관리부터 스포츠 심리,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론까지 종합적인 실무 역량을 발휘해서 이 국민들의 체력 증진을 돕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또 워라밸이나 웰리스 같이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건강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생활 스포츠 지도사의 사회적 가치와 또 직업적인 비전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꾸준한 운동과 체력 관리겠죠. 이런 생활 스포츠 지도사는 단순한 운동 강사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책임지는 든든한 건강 설계자이자 또 삶의 질을 높여주는 라이프 코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도사로서의 성장 가능성 역시 훌륭한데요. 입문 단계인 2급 지도사 자격증은 학력이나 전공에 무관하게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렇게 스포츠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시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후 현장에서 꾸준히 실무 지도 경력을 쌓아서 1급 지도사로 승급을 하게 되면 더욱 심도 있고 또 수준이 높은 맞춤형 건강 관리를 이끌어가는 권위 있는 전문가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오랜 명언이 있습니다. 땀 흘리는 기쁨을 널리 전하고 또 누군가의 팍팍한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는 일. 이것이 바로 생활 스포츠 지도사가 가지는 가장 큰 직업적인 매력이자 또 긍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타인의 건강한 변화를 직접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앞으로 또 우리 사회의 든든한 활력소가 되어줄 생활 스포츠 지도사의 길에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땀방울과 열정이 누군가에게는 새롭고 또 건강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라는 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일상 속에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직장인들의 팍팍한 일상에 시원한 사이다를 부어드리는 시간, 잡토크 시간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내 이름보다 먼저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사원님, 대리님,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그런데 요즘은 이런 직급을 아예 없애거나 직급은 있더라도 서로 부를 때는 누구님, 프로, 영어 이름처럼 수평적인 호칭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잡토크에서는 직장 생활에서 은근히 중요한 호칭과 직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직급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정말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혹시 두 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회사에서 직급 없이 모두 땡땡님이라고 부르면 편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저는 직급 없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이신가요? 저는 처음에는 훨씬 편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특히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상대방 직급을 몰라서 이분을 대리님으로 불러야 하나, 과장님으로 불러야 하나, 눈치 볼 일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칭에서부터 벽이 낮아지면 업무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할 때도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처음에 입사하다 보면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기존의 사원, 대리, 과장 같은 직급이나 호칭을 단순화하고요. 누구님, 프로 또는 영어 이름을 사용해서 이 구성원 사이에서 소통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를 해왔다고 합니다. 혹시 하늘 아나운서는요? 저는 오히려 직급이 있는 게 조금은 더 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더라도 직급을 들으면 이 사람이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다 똑같이 누구누구님이라고 부르면 말은 편해졌지만 정작 누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라서 더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직급이 없어지면 정말 수평적일까? 그런 고민은 드네요. 네, 그 부분이 오늘 뭔가 내용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호칭을 수평적으로 바꾸는 것과 이 조직 자체가 수평적으로 바뀌는 게 같은 일일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모두를 라윤님, 땡땡님이라고 한다고 가정했을 때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신입사원이 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땡땡님, 저는 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만 보면 굉장히 수평적인데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신입사원의 마음까지 정말 편할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서로 님이라고 불러도 평가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까지는 없어지지 않아서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호칭보다 내가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그거가 잘 받아들여지는 문화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겉으로는 다 똑같이 부르는데 실제 권한 차이는 그대로라면 신입 입장에서는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상사인지 명확하면 어느 정도 행동 기준이라도 있는데 호칭만으로 관계가 잘 안 보이면 처음에 눈치를 더 보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땡땡님이라고 불러. 그래서 정말 편하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팀장인데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직장인뿐 아니라 취준생에게도 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채용 공고를 보다 보면 수평적인 조직 문화, 또 자유로운 소통, 직급 없는 문화를 장점으로 내세우는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수평적인 회사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직급을 없앤다는 건 분명 소통 방식을 바꾸려는 하나의 시도일 수 있지만 실제 업무 배분이나 의사결정 방식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도 단순히 수평적인가요? 묻기보다 회의할 때 구성원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물어보면 더 현실적으로 회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가 취준생이라면 오히려 직급이 없으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호칭은 모두 똑같더라도 연봉이나 승진, 책임 범위까지 모두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호칭보다 내 역할과 평가 기준이 명확한 회사인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답은 직급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직급을 없애고 모두를 땡땡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순간 회사가 수평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사원, 대리, 과장이라는 직급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권위적인 회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호칭 뒤에 있는 실제 조직 문화겠죠. 취준생이라면 채용 공고에 적힌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는 한 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소통하고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회사인지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좋은 회사는 상사를 뭐라고 부르는지가 중요한 회사가 아니라 어떻게 불러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현지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패션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름만큼은 수없이 들어봤을 인물인데요. 클래식의 대명사이자 20세기 패션 혁명을 이끈 인물, 바로 코코 샤넬입니다. 샤넬이 왜 패션계 최고조 인물로 불릴까요? 단순히 옷을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패션의 정답을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인데요. 샤넬이 활동하던 20세기 초 여성 복장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꽉 조이는 코르셋과 거대한 드레스가 기본이었죠. 하지만 샤넬은 선언했습니다. 편하지 않다면 그건 사치가 아니다. 샤넬은 과감하게 여성들을 코르셋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남성용 속옷이나 운동복에나 쓰이던 편안한 저지 원단을 여성을 위한 의류에 도입했고 주머니가 달린 실용적인 재킷을 만들었죠. 당시로선 엄청난 파격이었습니다. 샤넬이 만들어낸 스타일은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매일 입고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리틀 블랙 드레스입니다. 당시 검은색은 상복으로나 입는 어두운 색이었는데요. 샤넬은 이 검은색을 세련되고 우아한 현대 여성의 상징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둘째, 트위드 재킷입니다. 거칠고 단단한 트위드 소재를 여성용 복장에 적용해 일하는 현대 여성의 당당한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셋째, 샤넬 넘버5 향수와 체인 숄더백입니다. 특히 가방에 체인끈을 달아 어깨에 매게 한 것은 여성들의 두 손을 자유롭게 만들어준 또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샤넬은 단순히 옷을 판 것이 아니라 현대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명언이 있죠.
패션은 사라지지만 스타일은 남아있다. 유행을 쫓는 사람들은 많지만 유행의 흐름 자체를 바꾼 진짜 인물 코코 샤넬. 그녀가 구축해둔 유산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여성들의 바지와 또 편안한 옷차림도 당시에는 꽤 크고 파격적인 변화였죠. 코코 샤넬은 단순히 옷을 디자인한 인물을 넘어 시대가 요구하던 여성의 모습과 또 패션의 기준을 바꾼 인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새로운 시도가 하나의 스타일을 넘어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아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주 5일 출근하는 직장인이라면 빨리 퇴근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실제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 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워라밸 4.5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근무 시간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우리 일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 4.5일제가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도입되는 건 아닙니다. 워라밸 4.5 프로젝트는 노사가 합의해 임금 감소 없이 근무 시간을 줄이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20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근무 시간을 줄인 노동자 1명당 월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필요한 인력을 새로 채용하면 1명당 60만 원에서 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업의 인건비와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인지 기업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참여 기업은 모두 224곳으로 올해 목표였던 220곳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특히 참여 기업의 약 68%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금요일 오후를 쉬거나 격주로 휴무하는 방식부터 주 38시간제와 주 35시간제까지 기업마다 업무 환경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교육 콘텐츠 기업 유비오는 지난 4월부터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재설계하고 인공지능도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콘텐츠 기업 재단미디어는 지난 3월부터 주 35시간 근무 체계를 도입했는데요. 이처럼 주 4.5일제는 하나의 정해진 형태가 아니라 기업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도 함께 떨어지는 걸까요? 정부가 공개한 참여 기업 사례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재단미디어는 자체 조사 결과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이 크게 개선됐고 업무 효율도 낮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에서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종과 인력 구조에 따라 업무 공백이나 추가 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근무 시간 단축과 함께 업무 방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꾸느냐가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업무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기업들의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워라밸 4.5 프로젝트는 일부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나라 전체의 주 4.5일제 도입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을 바라보는 기업과 노동자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근무 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앞으로 우리 일터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주 4.5일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와 또 현실을 짚어보는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쇼 시간입니다. 주영 아나운서, 오늘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고령화라고 하면 일할 사람이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시장에서 조금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령층이 늘면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관련 일자리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체 고용 증가를 이끄는 대표적인 업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입니다. 오늘은 관련 데이터를 통해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일자리 주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령화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노동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고령화 때문에 새롭게 늘어나는 일자리도 혹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 통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올해 6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보다 26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업은 27만 9천 명이 늘었는데요. 특히 가장 큰 폭을 기록한 업종이 바로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1년 전보다 11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고용 증가에서 보건 복지 분야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전체 일자리가 이렇게 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에서만 특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는 건데요. 이 분야의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장 큰 배경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했습니다. 이미 국민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셈인데요. 이 비중은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의료뿐 아니라 요양과 돌봄,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도 의료, 요양, 돌봄을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고령화가 갈수록 정말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건복지 분야의 고용 증가도 한두 달 사이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흐름을 보면 증가세가 꾸준한데요. 보건복지 분야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들어서도 매달 전년보다 11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5월에는 11만 4천 명, 6월에는 11만 2천 명 늘었는데요. 사람을 찾는 수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고용24의 신규 구인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3만 2천 명 증가했고요. 이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 신규 구인도 8,200명 늘었습니다. 이미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력 수요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단순히 돌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사람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앞으로 노동시장은 단순히 취업자가 몇 명 늘었는지 보는 것에서 벗어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인력 수요가 생겨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의료와 돌봄 수요가 커지는 만큼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숙련된 인력이 현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늘어나는 돌봄 수요의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령화는 노동력이 줄어드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 수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변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돌봄 수요가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지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근무 환경까지 함께 마련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데이터로 볼 주제 하늘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직장인들이 기다려왔던 여름 휴가를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가라고 하면 어디로 떠날지부터 생각하기 쉬운데요. 직장인들에게는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얼마나 쉴 수 있느냐인데요. 올해 기업들의 여름 휴가 일수부터 휴가지와 휴가 방식까지 숫자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침 지금이 또 여름 휴가 시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설렙니다. 네, 올해 직장인들은 실제로 며칠 정도 쉬고 있을까요? 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의 5인 이상 기업을 조사한 결과 올해 하계 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평균 휴가 일수는 3.8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에요. 휴가 일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일이라는 기업이 45.8%로 가장 많았고 5일 이상 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35.5%였습니다. 또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80% 이상이 올해 하계 휴가를 실시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나흘이 채 되지 않는 수치인데요. 그런데 회사 규모에 따라서
휴가 일수도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5일 이상 휴가를 실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에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3일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회사 규모에 따라서 여름 휴가의 일수 차이도 존재합니다. 휴가비에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하계 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라는 기업은 전체의 53%였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61%,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52.1%가 휴가비 지급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같은 여름 휴가라도 회사에 따라서 실제로 쉴 수 있는 기간과 또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너무 달라지는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올해 사람들은 언제 얼마나 휴가를 길게 떠나고 있는지 보면 전국 20세부터 59세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71.8%가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한 시기는 역시 7월 말에서 8월 초였는데요. 휴가 기간은 1박에서 2박이 가장 많았고 3박에서 4박 4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하면 1박에서 2박 여행은 늘고 5박 이상 장기 여행은 줄면서 휴가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여름 휴가는 여전히 많이 떠나고 있지만 예전보다 짧게 다녀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휴가지에도 변화가 혹시 나타났나요? 네, 올해는 멀리 떠나기보단 가까운 곳에서 쉬려는 경향이 매우 뚜렷했는데요. 휴가를 계획한 사람 가운데 74.2%가 국내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이나 동남아와 같은 해외 근거리 여행은 20.8%, 유럽이나 미주 등 해외 장거리 여행은 3%대로 가장 적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강원도가 33%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제주와 부산이 뒤를 이었는데요. 여행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도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휴식과 힐링이 가능한 환경이 1위, 비용 대비 효율성이 그 뒤를 이었고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이 3위였습니다. 새로운 곳을 많이 둘러보기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충분히 쉬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셈인데요. 네, 올해 여름 휴가의 키워드를 꼽자면 짧고 가깝게 그리고 푹 쉬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휴가 비용에 대한 부담도 영향을 주고 있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올해 여름 휴가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수기 숙박 요금의 상승인데요. 이에 따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장거리 대신 근거리 여행지를 선택하거나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결국 휴가를 포기하기보다는 기간과 거리를 조정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휴식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평균 3.8일의 여름 휴가, 짧은 기간이지만 어디로 떠나는지만큼이나 어떻게 잘 쉬고 돌아오는지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멀리 오래 떠나는 휴가에서 짧더라도 제대로 쉬는 휴가로 여름 휴가를 보내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휴가를 다녀오지 않으셨다면 남은 여름 자신에게 꼭 필요한 휴식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김혜민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멜버른의 한 작은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들의 머리를 만지며 늘 한 가지 의문을 품곤 했는데요. 왜 화학물질 냄새가 가득한 제품들로 손님들의 머리를 매만져야 할까? 화학 성분을 줄이고 식물성 추출물과 정제된 오일을 조합해 직접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한 브랜드. 그렇게 탄생한 브랜드가 지금은 전 세계 상권의 감성을 사로잡은 대표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려한 패키지 대신 갈색병 하나로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은 기업, 바로 이솝입니다. 이솝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솝 우화에서 따왔는데요. 간결하지만 시대를 뛰어넘어 깊은 지혜를 전하겠다는 우화처럼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가치를 만들겠다는 설립자 데니스 파피티스의 의도를 담았습니다. 1987년 호주 멜버른에서 시작된 이 브랜드는 처음부터 기존 화장품 시장과 완전히 다른 노선을 취했는데요. 화려한 용기나 안티에이징과 같은 과장 문구를 제외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실용적인 갈색 용병과 제품의 성분을 정직하게 기재한 라벨을 담았습니다. 제품 그 자체의 내실과 인텔리전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이 이 브랜드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이솝은 다른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와 구별되는 행위를 또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솝이 지금의 자리에 오른 진짜 비결은 뜻밖의 마케팅 전략에 있습니다. 이솝은 세일도, 1+1 행사도,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TV 광고도 전혀 하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대신 이솝이 사활을 걸고 투자한 곳은 바로 고객이 브랜드를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매장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매장도 똑같이 디자인하지 않는다. 이솝은 전 세계 모든 매장을 해당 지역의 문화적 맥락과 역사, 건축 양식을 반영하여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이솝 매장은 단순히 화장품을 사는 곳이 아니라 시각과 청각, 향을 통해 브랜드를 온전히 체험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시대와 맞물려 소비자들이 스스로 찾아와 인증샷을 남기는 거대한 팬덤 문화를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이솝의 확장은 핸드크림이나 스킨케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디케어, 홈프레그런스, 향수, 반려견 샴푸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공간에 독보적인 감성을 채워주는 웰니스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는 기업 가치 폭발로 이어졌는데요. 2023년 글로벌 뷰티 공룡 기업인 로레알이 이솝을 인수할 때 인정받은 기업 가치는 약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로레알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이자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뷰티 시장에서 단단한 철학이 깃든 압도적인 비즈니스적 성과였습니다. 이솝은 묻습니다. 화장품이 꼭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야 할까? 이솝이 팔아온 것은 눈속임식 과장이 아니라 지친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다정하게 살펴보는 짧지만 강렬한 시간입니다. 작은 미용실의 고민에서 시작해서 3조 원 가치의 글로벌 아이콘이 되고 또 느림과 정직함이 가장 혁신적인 비즈니스 혁신임을 증명한 이야기. 갈색병 하나로 삶의 결을 바꿔놓은 기업 이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 전해드렸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플레이스를 정리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지쳤을 때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탁 트인 호수와 오랜 역사의 숨결, 그리고 즐길 거리 같이 갖춘 대한민국의 중심, 바로 충청북도 충주입니다. 충주하면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육지 속의 바다라 불리는 충주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인공호수인 만큼 유람선을 타고 펼쳐지는 주변 산세와 물길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충주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요즘 가장 핫한 플레이스, 바로 화록동굴인데요. 옛 활석광산을 화려한 빛과 이색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입니다. 동굴 내부 안반수가 고인 맑은 호수 위에서 직접 노를 저어보는 투명 카약 체험은 오직 충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입니다. 자연 속 힐링을 즐기셨다면 이제 충주의 유구한 역사 속으로 걸어가 볼까요? 가야의 악성 우륵 선생이 가야금을 연주했고 임진왜란 당시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쳤던 명승지 탕금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원하게 펼쳐지는 남한강 절벽이 나오는데 바람 소리가 마치 가야금 선율처럼 느껴지는 경이로운 장관입니다. 이어 남한강을 따라 조금만 이동하면 중앙탑 사적공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우리나라의 한가운데를 표시하기 위해 세워진 국보 탑평리 7층 석탑이 우뚝 서 있는데요. 해질녘 호수 산책로를 걸으며 감상하는 석탑 야경은 충주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충주에 오시면 놓치지 말아야 할 별미가 있습니다. 바로 꽁요리인데요. 꽁 육회부터 꽁 불고기, 만두까지 이어지는 담백한 풀코스 요리가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중앙탑 근처에는 바삭한 메밀치킨과 매콤새콤한 막국수를 함께 즐기는 막국수 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니까요. 충주의 식도락으로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연의 웅장함과 세월의 멋,
그리고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가득한 도시 충주. 이번 주말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나만의 여유와 활력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충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 자연도 즐기고 먹거리와 볼거리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여행지라는 생각 듭니다. 멀리 떠내는 여행이 부담스럽다면 이번 주말 충주로 떠나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최다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물건을 사고 나면 무심코 손에 쥐게 되는 종이 영수증, 손으로 만지작거리거나 지갑에 모아두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 영수증이 사실은 우리 몸의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최근 생활 습관 때문에 이 위험 물질이 몸속으로 더 잘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영수증의 진실과 안전한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영수증은 일반 종이가 아닌 열을 가해 글씨를 새기는 가멸지라는 특수종입니다. 이 종이 표면에는 글씨가 선명해지도록 돕는 비스페놀A라는 화학물질이 코팅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비스페놀A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란 점입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유방암이나 성도숙증, 당뇨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깐 만지는 거니 피부로 흡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피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는데요. 바로 손소독제나 핸드크림을 바른 직후 영수증을 만지는 것입니다. 손소독제의 알코올 성분이나 크림의 기름기가 피부 보호막을 망가뜨리고 영수증 속 비스페놀A를 순식간에 녹여냅니다. 손소독제를 바른 뒤 영수증을 만졌을 때 맨손일 때보다 환경 호르몬 흡수율이 무려 100배나 치솟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영수증을 다룰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실물 영수증 대신 모바일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요즘은 마트나 카페 앱에서 대부분 스마트폰 영수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종이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면 글씨가 인쇄된 앞면이 아닌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은 뒷면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수증을 버릴 때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영수증은 종이라 해서 종이류에 분리수거하면 안 됩니다. 표면에 화학물질이 코팅돼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에 적힌 개인정보를 지우겠다고 손으로 찢거나 비비는 행동은 환경 호르몬을 손에 묻히니까 잘라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무심코 주고받던 영수증 한 장이 내 몸에 생각 못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손소독제 바른 뒤 영수증 만지지 않기, 모바일 영수증 이용하기, 버릴 때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기 기억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일과 직업, 그리고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정보도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과 꽤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알아두면 쓸모있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한 번쯤 꺼내보고 싶은 지식들, 다음 시간에도 알차게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